국민의힘에서 막판 공천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탈당 후 당선돼도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광온, 윤영찬 등 비명계 의원들이 경선에서 대거 탈락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 험지로 꼽히는 수원을 방문해 총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평군을 찾아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컷오프의 반발에 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홍영표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연대를 결성해 반윤석열, 반이재명 구도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여야가 막바지 공천 작업에서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살펴보고 민주당 탈당파가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민주연대를 결성하면서 제3지대 새로운 변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34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비교적 잡음이 적었던 국민의힘, 어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막판 진통을 앓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지적과 탈락한 현역들의 반발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경준, 이채익, 홍석준 등 컷오프된 현역들의 반발이 터져나온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공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 남갑이 국민 추천 지역으로 선정돼 컷오프된 이채익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선돼도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경쟁력 조사 1위였음에도 공천 배제된 강남병 유경준 의원을 겨냥해서는 강남과 서초 지역에 특별한 사정 없이 공천을 2번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의 재배치가 철회된 데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 분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유영하 변호사 공천을 두고 탄핵의 강을 건넌 거냐는 일각의 언급에 대해 오래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탄핵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함께 가야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선거 당시 5개 지역구를 모두 야당에 내줬던 수원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수정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한 위원장은 수원에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끼지 않고도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위는 아직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기 부천과 용인, 화성 등 9개 지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20개 지역구의 여론조사도 오늘 시작됐는데 이영 전 중기부 장관과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해훈 전 의원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성동을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발표한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부분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추가 탈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양평군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띄웠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한 민주당. 8명의 현역 의원이 낙천했는데 박광온, 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 의원이 대다수였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경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30% 감산에도 결선에 올라간 박용진 의원은 친명계 정봉주 의원과 다시 맞붙습니다. 결선에도 감산이 적용되는데 박 의원은 1차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며
감산이 없었다면 1차 경선에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이 자기 성적을 통보받았는데 시험지 답안지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감춰요. 네. 탈당하지 않는 바보 같은 정치가 성공하는 스토리도 만들어야죠. 해보겠습니다. 경선에 참여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추가 탈당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이 청년 전략직으로 선정한 서울 서대문 갑 지역의 공개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5명의 청년 후보자가 참여한 결과 권지웅, 김규현, 성치훈 후보 3명이 경선 대상자로 선정돼 오늘 9일과 10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가 가려집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는 모두 192명이 응모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권리당원 ARS 투표로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전략공관위는 오늘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해 이번 주말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압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양평군을 찾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원안이 원래 검토한 대로 예비 타당성까지 다 통과됐고 모두가 공감하는 10수년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안인데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니 행패 부리는 것입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백지화를. 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여주 양평 지역구 후보인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 지지 호소 연설을 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양평을 시작으로 이 대표는 다음 주 충남 천안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총선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홍영표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민주연대를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서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김종민, 박영순 새로운 미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이재명 사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물리적으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건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새로운 미래와 논의를 통해 민주연대로 당명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지금까지 해와서 했던 그걸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결정을 이번 주말까지는 다 하고 다음 주에 다 정리해서 총선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늘어가는 성차별과 성범죄를 우려하며 여성 안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을 개정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천에서 여성 할당 30%를 보장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늘리는 등 여성의 대표성을 지켜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으로 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젠더 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허은하 수석대변인을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된 김영주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데 대해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이들 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당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 이유를 김동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제 경선 결과 박광온, 윤영찬, 강병원 의원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패배했습니다. 계파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들 의원들의 탈당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제2항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당내 선거에 이제 같은 선거구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는데 다른 선거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민등록지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탈당 후 경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이름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추가 탈당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역 출마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텃밭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갑에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울산 남갑을 국민추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의원은 경선에 참여한 것이 아니어서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또 경선 없이 컷오프돼 민주당을 떠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탈당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경기도를 찾은 속사정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밤에는 지역구, 또 오전 오후에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경기도 양평을 찾았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좀 부각시키기 위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보다 어제 저녁 이재명 대표 또 다시 한번 개항에 찾아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틀 연속이죠. 네, 오전 오후에는 이 당 대표의 역할에 집중을 하고요. 저녁에는 이 지역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둘러보는 것으로 여주 양평 최재관 후보 지지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여주 양평 지역구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대표가 나서서 유세를 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이어서 경기도 이천을 찾았는데 역시 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인 국민의힘 텃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이 경기도에서 또 험지, 격전지를 찾아 대표가 힘을 실어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양평을 먼저 찾은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코리아타임즈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요.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답변하는 게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였고 2등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등 이 논란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그 뒤를 이어서 3등이었거든요. 이 대표의 이 재판 리스크보다 더 총선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서 이 전략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이 오늘 여주 양평 유세 지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인 그 험지인 경기 동부를 찾았다면 한동훈 대표는요. 경기 남부의 중심, 그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을 다시 또 찾았습니다. 지난번 그 두 번째 방문 때도 상당히 그 수원 지역에 공을 들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벌써 이번이 세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격전지를 찾아서 이 공략해야 한다는 전략은 여야 대표 모두에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이번 총선 격전지 중 가운데 하나인 이 수원을 찾았죠.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 5곳을 모두 민주당에 내줬던 만큼 이 시장 등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 수원 탈환에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이 수원 방문이 세 번째입니다. 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 전국 순회 방문지 중에서 유일하게 1월 초와 1월 말에 수원을 2번 찾았거든요. 근데 지난 4일과 5일 이 스윙부터 지역인 충청도 민심을 훑은 뒤 다시 곧바로 수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수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수원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입니다. 전국에서는 시단위로인 최다인 총 5개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인근 화성, 용인, 성남 등의 영향력도 큽니다. 이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인근 도시와 연결된 이동 인구가 많거든요. 또 내일은 용인을 찾아서 한때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또 다른 친윤 이원모 용인갑 후보도 만나서 함께 유세를 한다는 건데요.
이 수원과 성남, 용인 등은 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이다라는 평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경기 남부 벨트 공략에 공을 들이는 이 모습들이 향후에 4.10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로 연결될지는 역시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각각 경기도에서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자, 그리고 막바지에 다다른 공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비명 행사 얘기가 또다시 나온 그 민주당 공천을 짚어보겠습니다. 하위 10%로 평가된 의원들 중에서 아직 그 결선 기회가 남은 건 박용진 의원뿐입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 저녁에 이 4차에서 6차 경선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죠. 전국 20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친명계 후보들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네.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이 박광온, 윤영찬, 김한정 의원 등 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이 친명계 후보들에게 밀려서 경선에서 탈락했고요. 특히 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탈락을 하면서 임종석, 노영민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두 명이 모두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반면 이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로 검찰 소환 조사에도 함께 동행을 했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경선에서 승리해서 광주 광산갑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언론은 이 하위 10% 평가를 받았던 박용진 의원을 좀 주목하고 있죠. 이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단 둘이서 이제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 사실 제가 전에 살던 지역구가 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였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선거 시즌이 아니었을 때에도 이 아파트 단지 아침길에 일찍 나와서 혼자 나와서 이제 출근하는 시민들한테 인사를 하는 등 지역구 관리를 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최종 결선까지 간 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의원은 오늘 이 당선관위가 투표율과 득표율 등 수치를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서 만일 저에게 감산 30%가 없었다면 1차에서 끝냈을 것이다. 제가 과반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는데 하위 10% 통보를 받아서 경선에서 30%가 감산되거든요. 그러면 결선에서 승리하려면 70%가 넘는 득표를 해야 한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이 강북을에서 두 차례 당선됐던 박 의원의 생존 여부를 주목하는 부분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 막바지에 시스템 공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일제히 나서서 공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컷오프된 의원들 반발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복당하는 걸 불허한다라고 초강수를 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 서울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 등이 반발을 했죠.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강남 서초는 저희가 굉장히 사랑을 받아온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번 공천을 드리면 안 된다면서 텃밭에서는 연달아 공천을 주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울산의 이채익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선된 뒤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장동혁 사무총장도 나서서 상징성 있는 지역이나 국민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지역은 공관위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며 계산기로만 공천하면 공관위가 필요 없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 차단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료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거든요. 이 공천 막바지에 현역 컷오프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발생하는 이 잡음을 잠재우고 본격적인 총선 유세 모드에 돌입하기 위한 원팀 만들기 과정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하나 기자, 고맙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손을 맞잡은 건 단순한 선거 연대를 넘어선 방탄동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한 사람에 대한 방탄만으로도 21대 국회가 몸살을 앓았는데 22대 국회는 4년 내내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이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히 전개하겠다는 조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의 제2위성정당으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오선 안민석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을 수용하고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독배를 삼키는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면서도 본인을 계파 갈등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저의 희생이 총선 승리에 미랄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권 심판과 오산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스포츠토토 활성화를 위해 환급률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현재 약 60% 선의 환급률을 80% 선으로 높이고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등도 스포츠토토 종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서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내일부터 10일까지 의제 수구이단 합숙 워크숍을 열고 연금개혁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의제 수구이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등 7개 의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제 수구단이 대안을 마련하면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다음 달 13일과 14일, 20일 그리고 21일에 집중 토론합니다. (3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민생 토론의 논란입니다. 지난 1월부터 그제까지 총 17차례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뭡니까? 이처럼 총선용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은 새해부터 부처 업무 보고 형식으로 시작된 민생 토론회는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급기야 오늘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정치 중립 위반, 그리고 선거법 113조 기부 행위 약속 위반을 경고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경찰도 당장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은 임무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민생을 챙기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고 야당은 그런 것을 트집 잡을 일이 아닙니다. 관건 선거는 지난 2020년에 코로나를 명목으로 해서 현금을 살포한 것, 그런 것이 관건 선거죠. 한 위원장의 발언대로 지난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이유로 총선을 보름 앞두고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집권 시절 현금을 살포했던 민주당이 선거 개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딴 민생 토론회를 두고 총선용 관건 선거란 민주당과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이자 지난 총선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점이 오히려 관건 선거라는 국민의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민주 선대위원장입니다. 공천 파동으로 시끄러운 민주당의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당 안팎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할 시기가 왔단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혁신과 통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혁신형 통합선대위 구성안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선대위를 이끌 수장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선대위원장급으로 해서 전체 선거에 얼굴로 내세우면 그간의 갈등도 상당히 많이 봉합이 되고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해찬 전 대표님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의 일종의 정중앙을 관통해온 경험, 원칙, 전략 이런 걸 다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또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대승을 하는 중심이시기도 하셨고요. 이처럼 선대위원장으로 최근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
안정감과 연륜을 갖춘 이해찬 전 대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언급되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이제 구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탄희 같은 분도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좀 이렇게 맡겨서 그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더 보강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대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탄희 의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는데요. 이탄희처럼 신선하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 불출마한 의원들 중에도 또 좋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한 달여 앞둔 선거를 주도할 총지휘자이자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선대위원장. 민주당의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할 리더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여야 공천 잡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 탈당한 의원들이 민주연대 이런 단체를 결성하는 뭐 이런 정치 현안을 갖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최근에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산 남구갑에서 3선을 했던 이채익 의원이 지역구 국민추천제 지정에 이제 반발해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탈당 후에 복당은 안 된다. 강경한 어조로 못을 박았습니다. 앞서 홍석준, 유경준 의원도 컷오프 결과에 거세게 반발을 했고 당에 재심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의 최근에 이런 공천 잡음 상황 수습이 될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역 컷오프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영남권 기득권 지키기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현역 컷오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들이 다 반발을 하죠. 근데 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들이 반발 안 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에 그 현역 컷오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공천 잡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정도의 그 얘기는 잡음이라고 할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의례 반발을 하는 거고요. 이 반발을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무마할 수습할 수단들이 많아요. 집권당이니까. 그렇긴 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영남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를 않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복당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내가 당선되면 국민의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모으거든요. 그 표 모으는 작업을 차단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최근에 고양정에 공천을 받은 김용태 전 의원이 공천이란 원래 망한 공천과 덜 망한 공천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저런 공천 상황들이 좀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국회에서 그 특검법 표결 뒤에 현역 의원 컷오프를 좀 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그대로 되는 거죠. 뭐 이제 현역 의원 잘라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좀 컷오프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중앙당에서는 이 지역구 뭐 울산이라든가 대구, 서울의 강남 이런 데는 뭐 우리 당에서 후보 내면 다 되는 것 아니냐. 뭐 약간 속된 표현으로 텃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게 꼭 그렇지도 않다. 내가 그동안 4년, 8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만 시키고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장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복당 불허 메시지야 뭐 이제 표를 찍지 말라 이런 유권자의 메시지인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복당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나고도 계속 뭐 주구장창 대표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선거용 발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이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유경준 의원이 이제
컷오프가 됐는데 좀 반발을 했어요. 이게 내가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날 컷오프 시켰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래는 서울의 좀 험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에 좀 이렇게 돌려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니 우리 지금 시스템 공천을 지금 거부하는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네. 좀 굉장히 좀 무서운 당 지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굉장히 좀 그 아래 의원들을 좀 사실 의원들이 아래도 아닌데요. 굉장히 좀 너무 무섭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당의 대표는 좀 살살 달래가면서 포용력도 발휘하고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참 너무 좀 거칠게 다루는 것 같아서 좀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저도 약간 좀 보기가 좀 불편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제 상황으로 이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젯밤 민주당 경선 결과 이제 20곳이 발표가 됐고 이제 관심을 이제 모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박광온, 윤영찬, 강병원 의원 등 비명계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위 10%에 들었던 박용진 의원이 3명의 경선에서 2명의 마지막 최종 경선 상황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이제 결선을 치르게 됐는데 어쨌든 비명계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한 민주당의 공천 결과 총선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주로 이제 비명계 중심으로 다 탈락을 했고요. 그 자리를 이제 친명계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건 이거는 이제 경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 반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제 경선으로 공천 탈락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옮긴다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정당이라는 이런 그 우산이 없이 다른 지역에 간다는 건 뭐 불가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 이게 뭐 총선에 미칠 영향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지금 비명계들이 대거 공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쪽에 친문계를 지지하던 유권자들도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총선에 투표하러 안 간다든지. 뭐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투표율이 일부 좀 낮아진다든지 아마 그런 영향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 실망한 이제 친명계를 이제 지지했던 그런 유권자들이 친문계를 지지했던 이제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 투표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민주당 어제 경선 그 상황에서 결과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좀 어떤 그 현역 의원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경우죠.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이제 백봉신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대상을 받았거든요. 작년 말도 그렇고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그 동료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뭐 직원들 이런 분들이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적 정확해요. 정확한데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20% 감사, 하위 20%에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민주당의 시스템이라는 건 뭐길래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그 동료들의 평가에서 아주 그 최우수한 그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민주당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하위 20%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한 평가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지만 그 부분에는 대단한 의문점이 드는 이게 시스템 자체가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그런 의문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 지역구에서 3선을 했고 가장 공고한 그런 이제 후보다라는 이제 평가도 이제 받아왔었는데 박광온 후보 어쨌든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 체포동의안 그 가결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를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 성향의 권리당원들 또 열성 지지층 이쪽에서는 뭐 어쨌든 박광온 원내대표가 그때 잘못해서 체포동의안이 그때 가결된 것 아니냐. 이제 그 책임을 지금 좀 물은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 안에
어떤 논쟁이 하나 있었냐면 네. 이른바 친 이재명 정향의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이게 과다대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 뭐 너무 좀 거칠게 해서 많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네. 어젯밤에 경선 결과를 보고 과다대표는 아니다. 이게 실체가 있구나. 이제 그걸 확인한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원들이 이 정당의 주인임이 확인됐고 네. 또 본선에서도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건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 이미지가 이제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그 개인에 대한 지지도 선호도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본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진 않지만 민주당은 찍고 싶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이제 우리 최 의원 표현하셨듯이 투표장에 뭐 안 가거나 아니면 뭐 비례대표에서는 차라리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썩 그렇게 지금 좋기만 한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본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방금 이제 성 기자님께서 민주당에게 결코 이제 좋은 상황만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어쨌든 이제 공천 상황을 이제 둘러싸고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예. 해석을 이제 하시는 건데 바로 이제 그런 민주당 상황을 봉합할 이제 선대위원장 이제 필요성이 이제 최근에 제기가 되면서 여러 후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이번에 이제 그 어쨌든 불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 이탄희 의원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후보들이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성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선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이 이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누군가 뭐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색깔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좀 통합형 선대위원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한테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할지 또 이분들이 지금 약간 좀 화가 나 있거든요. 좀 공천 문제에 이의를 좀 제기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할지 이걸 네.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뭐 임종석, 이해찬, 이탄희 이런 분들인데 지금까지 기자들이 확인하기로는 이 세 분이 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탄희 의원은 물론이고 이해찬 대표도 별로 뭐 이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구하기가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뭐 선대위원장 관련해서 최 의원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비슷하죠. 사실은 선대위원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아마 이제 뭐 연령이나 경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다면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외에는 사실 뚜렷한 그 사람이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네. 나머지는 뭐 연령이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공천 배제됐다든가 이런 사람을 선대위원장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자발적으로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이 민주당 그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동력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 뭐 공천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인물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공천에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나머지 좀 많은 그 이 자원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을 최근에 탈당한 친문계 핵심 홍영표 서른 의원이 이낙연 대표 새로운 비례에 이제 합류했습니다. 민주연대 당명 명칭도 좀 이제 변경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훈 의원은 많게는 10명, 최소 6, 7명의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해석들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이제 합류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연합이 제3지대 새로운 변수가 되고 또 기호 3번도 차지할 수 있을지 현재 현역 의원 이제 4명이 합류한 상황입니다. 김종민, 박영순, 홍영표, 설훈. 그렇다면 이제 녹색정의당의 6명을 넘는 3명이 추가가 최소한 돼야 이제 기호 3번을 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설훈 의원은 좀
좀 잘 되는 쪽으로 얘기를 예측을 한 것 같고요. 네. 이 다른 의원들은 비교적 기자들하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당분간 4명으로 그냥 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해요. 민주당에서 추가 탈당자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기를 만든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광주에서 출마를 하기로 했는데 선거구를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혹시 민주당 경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어딘가 이렇게 선거구를 정해서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계기로 이제 호남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뭐 바람이 좀 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남 민심에 좀 밝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에서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하고요. 이 민주당 공천 파동의 반사 이익을 거의 고스란히 조국 혁신당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흐름이 총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의외로 이 이낙연 전 총리의 이 새로운 미래 민주연대 여기서 이렇게 세력을 얻기는 지금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최근에 창당을 하고 컨벤션 효과로 여론 지지도가 이제 좀 그 높게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게 이제 34일 남았습니다. 총선 막판까지 이 흐름을 조국 혁신당이 호남을 포함한 전국 그 현재 그 지지도 그를 유지하고 또 그 이상으로도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컨벤션 효과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지금 그 뭐 친명 비명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윤석열 정권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쪽하고 제일 좀 세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또 가장 핍박받은 정치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투쟁과 핍박의 서사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조국 대표가 선택이 된 측면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꺼질 바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렇게 정치적 격변이 벌어지게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번 총선 국면에서는 꽤 조국 혁신당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거에다가 조금 보완을 한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의한 뭐 친문 또는 비명계 뭐 배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친문이나 비명계 의원들이나 이제 이런 쪽도 다 지지세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민주당 지지라는 게 이재명 대표 쪽 그 친명을 지지하는 사람, 그다음에 친문을 지지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또 뭐 비명을 지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지지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친명이 대부분 살아나서 이제 총선 지역구에 출마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쪽은 친문이나 비명계 쪽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출마를 못 하게 돼요. 이러니까 여기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 친문색 또는 비명 색깔이 가장 강한 데가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혁신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는 이 그 흐름을 새로운 미래가 가져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못 가져가 흡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눈길을 조국혁신당에 돌려서 근데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출마는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례로 몰리는 현상 아닌가. 그렇게 보면 조국혁신당 이 위세에 눌려서 새로운 미래는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34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이낙연 그 대표가 이에 대한 돌파구를 뭔가 좀 그 확실하게 그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전히 그 조국혁신당의 특히 호남에서 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여론 조사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은 조국 대표가 이제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조심스럽게 투쟁하는 그 부분을 자신이 담대히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라는 게 그 유권자들에게 그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 심판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제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뭐 무슨 검사 독재 타도 뭐 막 이런 식의 훨씬 더 선명한 주제로 지금 조국혁신당이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거의 제도권이 아니고 제도권 밖에서 싸우듯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호남 유권자들의 기대가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까지 어떤 선택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게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총선은 이제 34일 앞두고 오늘 여야 지도부가 총선의 최대 표밭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박광원 이제 대표 등이 어제 이제 그 탈락이 있었는데 바로 수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5대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죠. 5곳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었는데 그만큼 이번 이제 그 수원 탈환에 국민의힘이 이제 힘을 보태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양평을 찾아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띄우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을 했습니다. 수도권 공략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여야의 총선 판세 이런 공략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성 의원님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선거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이 박광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탈락했기 때문에 수원에 간 건 아니에요.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한 거고요. 네. 다만 이번에 수원 5개 지역구에 뭐 전직 장관도 공천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은 가져와야 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번 총선의 전략 지역인 것 같고요. 이게 총선에서 대표가 이렇게 가서 뭘 얘기를 한다고 해서 표를 얼마나 가져올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 싸움인데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공천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을 새로 영입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쳐냈는지. 공천이 곧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공천이 이제 거의 한 70~8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친 윤석열 인물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친 이재명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제 공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2년 3월 대선 윤석열 대 이재명. 네. 이 연장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 네. 다만 미래 권력인 한동훈 위원장이 가세한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현 정권, 현재 정부 여당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동훈이라는 이제 미래 권력을 이제 좀 가불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좀 상당히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좀 있었어요. 1996년에 이회창이라는 그 미완의 주자를 전국구 1번을 주면서 네. 선대위원장을 맡겨서 그때 신한국당이 승리한 적이 있고요. 2012년에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당내에서 각을 세웠던 박근혜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끌어올려서 2012년에 총선 대선을 다 이긴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윤 대 친명의 지난 그 대선의 2라운드 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도권 공략에 여야가 이제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네. 지난 대선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겼죠. 네. 뭐 아마 5%포인트 이상 이기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한 5%포인트 정도 이렇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과 경기가 그 상반됐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서울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비교적 그 과거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경기를 자주 공략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기는 지난 대선 때 5%포인트 이상 졌기 때문에 이 지역을 특히 이제 수원이 경기도의 중심 도시니까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맞춤형 공천을 해서 거기서부터 경기도에 좀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최근까지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흐름, 여론조사의 흐름 이런 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저런 전략이 일부 저는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몇 석이나 탈환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네, 어느 지역이 그 수원 5개 지역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난 총선보다 좀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다. 뭐 5개 중에 뭐 네. 보니까 네. 아마 1~2개 정도는 국민의힘이 탈환이 가능한 지역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또 더불어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게 당연한데 의무고 야당이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지점
예,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연초에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거나 아니 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경제, 뭐 복지 이런 걸 챙긴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3월 아닙니까? 네. 4월 총선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오늘 인천에서 한 민생 토론회가 18번째라고 해요. 네.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하고 그 대변인이 문답을 주고받은 것도 이제 이 주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관권 선거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하실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계속 할 거다. 총선 끝나고도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전 이 말 지킬 것인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도 이게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뭐 경제를 챙기는 건 좋은데 도대체 예산, 이 재정 투입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또 이제 민간에서 동원한다고 해도 그걸 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 좀 너무 좀 총선용인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선거용으로 비치는 이런 장면을 좀 계속 끌고 갈 건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민생 토론회에서 이제 900조 원에서 이제 925조 원까지의 이제 예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최 의원님 생각. 저는 뭐 민주당의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뭐 17, 18번째 이렇게 돌아다녀가면서 뭔가 계속 공약성 정책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뭐 그런 지적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로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공천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이 공천이 뭐 잘 됐다 못 됐다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사실은 총선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총선은 공천 성적표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님.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로 한 줄 논평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 좋은데 선거 한 달 남았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줄 논평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 자제해야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